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혈연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우리가 가볍게 설명하기 힘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륜은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하죠.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니 당연히 쉽게 끊어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단히 엮인 인연도 끊어질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하늘보다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바로 돈이요. 어린 시절부터 돈 때문에 워낙 많은 고생을 했던 터라 저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죠.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가진 재산이 없는 편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여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생각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맨날 없다 없다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걸지도요. 아버지는 사치가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집이나 자동차처럼 남에게 자주 보여지는 부분은 늘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에 반해 어머니는 매우 검소하고 알뜰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가족들이 모두 병으로 죽고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신 거였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사업 수완이 좋은 편이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진 않았지만 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직원도 몇 명 두고 그럭저럭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투자에 대한 안목도 꽤 높은 편이셨어요. 저희가 좋은 집과 차를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투자 덕분이기도 했죠. 원래 살던 집을 할아버지가 주셨던 돈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 골랐다고 하는데 몇 년 사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어 큰 차익을 얻고 팔아 이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투자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아버지의 투자와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결국 제동이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타던 차를 팔고 조금 더 작은 차로 바꿔 타는 거로 됐었어요. 그 다음은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됐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는 더 이상 줄일 것도 팔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오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내가 잘 사는 모습, 부유한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믿고 사업에 더 투자한다는 논리였어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허름하게 다니면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저희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는 빠르게 그 땅을 처분했죠. 급하게 처분하는 바람에 원래의 값어치보다는 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어요. 아니, 청산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그때가 저희가 채무를 최대한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리고 말았죠. 한동안 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들어오더라도 아주 늦게 들어오시고는 하셨고, 새벽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고는 하셨죠. 그때쯤부터 어머니랑 다툼도 잦아지셨어요. 그전에도 종종 말싸움하고는 하셨지만, 이제는 늦은 밤에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아마도 제가 8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귀가가 늦으셨고, 어머니는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세가 기울었다는 소문이 난다며 어머니에게 일도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두 손 놓고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연락 없는 외박에 어머니는 단단히 화를 낼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라고 예상하고 잔뜩 성이 난 상태로 전화를 받으셨죠. 그런데 잠시 후부터 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손발을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겨우겨우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저를 옆집에 잠시 맡기고는 갈 곳이 있다며 금방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오셨고 어린 제가 봐도 잔뜩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울어? 하고 제가 묻자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장례가 시작되었어요. 자세한 정황은 몰랐지만 대략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유서에는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호실이 다 차 있던 상태라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어린 저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몰랐지만 계속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마냥 따라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던 이야기는 기억에 남아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빈소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방문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얼핏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아버지께서 주변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빌리고 갚지 않은 돈도 꽤 많아서 다들 일찌감치 소식을 끊고 등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텅 빈 빈소를 울다가 쓰러지다가를 반복하는 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퍼즐을 하는 어린 채가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찾아올 가족도 친척도 더 이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장례는 3일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2일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 일은 남아 있었어요. 우선 아버지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몇 달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체납된 월급도 나눠주어야 하고 사무실에서 내지 못한 공과금과 대금들도 정산해줘야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우선 우리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사무실을 팔고 차를 팔면 대충 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계산을 해보시더니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우리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 생활비로는 마이너스이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못했던 돈들은 다 주고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 생활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비좁은 원룸에 엄마랑 단둘이 살게 됐어요.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옛날 판자촌이라 부르던 집이라 해가 지면 화장실에 가지 않아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린 적도 있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우리 집 상황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오히려 나빠질 때는 있었어도 다시 좋아지는 때는 없었죠.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던 예쁜 자식은 어느새 짐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부모님 없이 살았기에 그 빈자리를 너무 잘 알던 분이라 제가 태어난 이후 늘 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던 어머니는 늘 저에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지 어느새 그런 어머니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과 당장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주 컸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린아이였죠. 어머니를 이해하고 도움 주려 노력하기보다는 예전과 달라진 우리 집 환경과 어머니의 모습에 짜증과 불만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 이해해보고 달래보려고 하셨지만 자신도 힘들어지니 그마저도 어느새 노력할 힘을 잃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늘 서로를 보면 울고 불고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어머니는 어느새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에 형편없는 집안꼴, 늘 불만스럽고 떼쓰는 딸이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나름 자식을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일도 몇 배로 하고 집에 오면 그래도 딸을 챙겨보겠다고 옷도 빨아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딸은 늘 거기에 불만만 가지니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벌어도 벌어도 벌어지지 않는 돈과 부서질 것처럼 힘든 몸, 어느새 짐처럼 느껴지는 자식까지. 어쩌면 제가 없으면 돈도 더 빨리 모으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갑작스럽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항상 집에도 없고 저를 챙겨주지 않는 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커진 상태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향기가 솔솔 나는 깨끗하고 예쁜 새 옷에 새 신발, 엄마 아빠랑 오늘은 어느 놀이공원에 갔는지, 어디 놀러를 다녀왔는지 제잘거리는 사이에서 늘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도 저는 늘 갖은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갈 때면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집도 저랬었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좋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더 예쁜데, 요리도 잘하는데, 우리 아빠가 더 멋있는데 하며 비교하고 시샘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 게 상대적 박탈감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나 힘들게 하던 그 시절, 어머니께서는 결국 견디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그나마 옷 중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개랑 짐을 챙겨 가방을 쌌어요. 저는 멀리 가야 하니 짐을 챙기라는 어머니의 말에 저희가 어디 놀러라도 가는 줄 알고 들떴어요. 어디를 가는 걸까? 다녀와서 친구들에게 놀러 갔다 왔다고 나도 자랑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들떠서 노래까지 부르며 가방에 짐을 챙겼죠.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엄마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갔어요. 오랜만에 타보는 기차는 여전히 재밌었죠. 기차가 달리면서 나는 소리도 재밌고 바깥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도 재밌었어요. 정신없이 창밖을 구경하며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죠. 웬일로 어머니는 기차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까지 사주셨어요. 이게 웬 횡재인가 싶더라고요. 드디어 어머니가 일이 잘 풀려 우리 집에 돈이 많아진 걸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머니와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려나? 갖고 싶던 장난감도 사주시려나?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내가 집에 오면 잘 다녀왔냐고 맞아주고 같이 맛있는 밥도 차려서 먹는 걸까? 이제 잘 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무서워 엄마 옷을 끌어안고 자는 대신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 수 있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잔뜩 하며 설레면서 도착한 곳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예쁜 나무와 꽃들이 잔뜩 피어 있는 곳을 지나 나온 그곳은 한 보육원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입구에서 어머니와 잡고 있던 손을 빼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뛰어와 붙잡으시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며칠만, 며칠만이야. 엄마가 일해서 돈 버는 동안 네가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며칠만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자주 보러 오고 돈 벌어서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집 구해서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일하는 동안만 잠깐만 여기서 지내자. 잠깐이야, 아주.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나를 버리러 온 거구나. 이제 나를 키우기가 싫어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내가 말도 안 듣고 자꾸 때만 써서 나를 버리러 오셨구나 싶었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니 원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실로 가고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데려갔죠. 저는 가방도 벗지 않은 채 구석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께서 상담실에서 나오시는지만 창문을 주시하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머니께서 원장님과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죠. 저는 원장님과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셨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죠.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얼른 가자. 나 여기 싫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원장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봐주고 계셔. 엄마가 많이 알아보고 온 곳이야. 여기 선생님과 아이들도 다들 착해. 재밌는 장난감도 많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도 오신대.
싫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갈래. 저는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얼른 집에 가자고 졸랐어요. 원장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눌 시간을 주시겠다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죠. 어머니께서는 바지에 매달린 제 손을 떼어내시더니 쪼그려 앉아 저에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셨어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올게. 그때는 정말 좋은 집에서 엄마랑 행복하게 잘 지내자. 자주 올게. 그때까지만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씩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마지막으로 엄마는 용돈인지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꼭 껴안더니 훌쩍이는 소리를 참으며 일어나서 등을 돌려서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바닥에 발이 붙은 듯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랑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저는 어머니랑 늘 함께였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죠. 어머니랑 제가 떨어져서 산다는 것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 움직이지 않은 채로 울다가 창밖을 보니 어머니께서 벌써 마당을 지나고 있었어요. 돌아보겠지. 다시 오겠지. 내가 그동안 너무 떼쓰고 말을 듣지 않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혼내려고 벌 주려고 하시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오실 거라고. 지금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저에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 이제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만할 거지? 금방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와서 안아주고 제 손을 잡고 돌아갈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마당을 가로질러 가셨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죠. 이대로라면 어머니가 정말 가버리겠구나 싶어 달려나갔어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때도 안 부리고 고집도 안 부릴게요. 이제 소리도 안 지를게요. 반찬 투정도 안 부리고 친구들처럼 놀러 가자는 소리도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 여기 두고 가지 마요. 저 버리지 말아요. 저는 울며 불며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걸음을 멈췄다가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손을 뿌리치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곳이 돌바닥이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엎드린 채로 계속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을 잃었나 봐요. 그 후로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이불 위였거든요. 그렇게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원장님께서는 한 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더니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셨어요. 그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와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게 많이 힘들지? 엄마도 보고 싶고,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원래는 엄마랑 아빠가 다 있단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어.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생기거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든지 신경 쓰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아. 하지만 너희 엄마는 네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맡기신 거란다. 나도 여기 선생님들도 너희 엄마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너희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너희 엄마가 너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네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것뿐이란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것부터 대단하신 분이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해서 운영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원장님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 마음은 한결 편해졌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만 이곳에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차근차근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다시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뛰어놀며 지냈죠. 제 달라진 모습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사실 보육원 생활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홀로 집에 있을 때는 늘 외롭고 무서웠는데 여기는 언제든 친구들이 있고 저를 돌봐줄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늘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었고 항상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적응하자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가 오셨어요. 연애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저 외에도 가끔 부모님이 오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실 때면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작품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장난감실에서 놀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시내에 함께 나가서 맛있는 것들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던 것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오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점점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어머니의 방문과 점점 길어지는 보육원 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언젠가 저를 보러 오지 않으시겠구나. 앞으로도 저를 데려가시거나 저와 함께 살지는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몰랐기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방법을 썼죠. 어머니가 아예 오시지 않게 된 후로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원장님께서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금 마련도 해주셨어요. 보육원 이름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제가 무사히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보육원과 연계된 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 과정까지도 마칠 수 있었어요. 물론 대학에서 교내 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도 했죠. 보육원에서 나가서 혼자 사느라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남는 돈은 보육원에 계속 기부했어요. 매달 크든 작든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보육원에 기부를 했죠. 유명 대학의 화학과를 졸업한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화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어요. 임용을 준비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학원 쪽이 돈이 더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육봉사 겸 아이들 공부도 봐주러 자주 갔었지만 취직하고 바빠지니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기부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혜택을 다른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연애도 했어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선배였죠. 졸업 후 후배들에게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는 자리를 교수님께서 마련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호감이 생겨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불꽃 튀는 연애는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훌륭한 부모님과 잘 자란, 좋은 환경에서 다복하게 자랐다는 것이 느껴지는 선하고 다정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육원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몇 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어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가 육아를 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출산 이후 다시 학원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연봉이 높은 편이라 제가 일을 그만두어도 딱히 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죠. 그동안 일하면서 저도 돈을 꽤 모아두었었고요. 아이가 생기니 가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처음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너무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저 없이는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아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지.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낳으셨겠지. 엄마가 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에 대해 아쉬움이 커지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하고 저한테만 의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도 제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 작은 아이의 세계에는 오직 저랑 남편, 자신의 부모님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를 버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역시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식과 고생하는 삶을 택하느니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살자 싶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친정어머니가 없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도 다 도와주시고 힘들다는 신생아 시기에도 열심히 우리 집으로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자식 낳은 딸을 대하듯이 보살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해 시부모님을 늘 제 부모님처럼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자식처럼 받아주셨죠. 덕분에 저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내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커갔고 저희 애는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참 좋아했어요.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했고 찍히는 것도 좋아했죠. 아이 때는 장난감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찍는 놀이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그게 장난감이라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볼 수 없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사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하나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카메라는 크기도 크고 무게도 꽤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5살짜리 저희 애가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마침 제가 아이 유치원 다니면서 학업 컨설팅 일을 시작해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가까이 사셔서 아이 유치원 하굣길을 대신 데려와 주기도 하셨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아이의 핸드폰을 사주자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바쁠 때 통화도 가능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마침 어린이용 핸드폰이 나오길래 그걸로 하나 사줬어요. 처음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일 먼저 제 얼굴이랑 아빠 얼굴도 찍고 자기 사진도 찍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인형들을 모아두고도 사진 찍고 유치원 오고 가는 길에 봤던 예쁜 꽃이나 강아지 등도 찍어오고는 했어요. 사무실 개업으로 한창 바빠서 아이랑 많이 놀아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재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옆에 올려둔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무슨 사진을 찍었나 하면서 구경하는데 그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아이의 핸드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찍혀 있었거든요.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를,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한두 장씩 넘겨보는데 심지어 하나만 찍힌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날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 사진들이 있었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그런 반응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가 깰까봐 애써 울음을 삼키며 소리 없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오열했어요. 아무리 다시 봐도 제가 본 사진이 맞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한동안 유치원에서 아이 픽업을 제가 가야겠다 싶었어요. 일부러 일을 미뤄두고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리러 갔죠. 오랜만에 제가 데리러 오니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째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척하다 코너에 숨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코너를 꺾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마? 그분은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 역시 직접 눈으로 보니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의 카메라에서 본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찍은 사진들 속 멀리 어머니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눈을 의심했는데 아이의 다른 사진들 속에도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요 며칠 아이를 쫓아다녔던 것 같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찍어주는 척하면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매우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처음 저를 보육원에 두고 갔을 때처럼 뒤돌아 도망치려는 어머니를 저는 붙잡았어요. 이번에도 그냥 가려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딸아이가 조금 겁을 먹기도 했고 저희 사이에도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니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염치 없이 자기가 어떻게 따라가냐며 고개를 들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더 짠해졌어요. 괜찮다고 어머니를 달래며 저는 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놀라워하셨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냐며 다행히 고생하지 않고 살아보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마실 거를 내어드리고 아이를 방에서 놀게 한 다음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어머니께 어떻게 아이를 따라다니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동네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다른 동네에서 일하시다가 최근 이 동네에 일자리를 얻어 오게 되셨다고 해요. 첫날 근무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우연히 저희 딸을 보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이가 저랑 많이 닮아 괜히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일이 끝날 때 종종 유치원에서 끝난 저희 딸과 스쳐가셨고 그럴 때마다 자꾸 시선이 가게 됐다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간 날 보게 되셨나 봐요. 세월이 흘렀지만 멀리서 봐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서 인사라도 해야 할지를 한참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희 뒤를 따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일이 끝나고 마주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서성이면서 아이를 지켜보셨다고 하네요. 우연이라도 저를 만나기를 기대하기도 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나으려나 싶기도 하셨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랑 손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지?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한참 동안 저희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을 깨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대답 대신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르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집과 차를 팔아 우리 집의 빚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어린 제가 뭘 잘 몰라서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 역시도 표면으로 보이는 채무가 다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사무실과 재산을 정리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현실은 그것과 아주 달랐죠. 대충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처리하고 났는데 3개월 후 어떤 사람이 차용증을 들고 와 보여주며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답니다. 어머니께서 모르시던 채무들이 그보다 몇 배는 더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꼭꼭 숨겼던 것이죠. 뒤늦게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미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의 예금, 집, 차, 사무실 등을 처분해 사용해버렸기에 이후에 아버지의 채무를 알았어도 단순 승인이 되어버려 늦은 것이었죠. 상속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다시 돌릴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그 많은 빚을 어머니 혼자 떠안게 된 거죠. 너무 많은 액수라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괴롭히기까지 했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채무자가 연락한 거였죠. 전화의 내용은 그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들이었어요.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몇 가지가 더 붙었어요. 바로 저였죠. 그 채무자는 우리 집 주소를 이야기하며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데려다 팔겠다고 협박했다네요. 지금 집에 딸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다 안다며 한 달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는 딸을 못 보게 될 거라고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바로 집으로 달려오셨죠. 다행히 그 사람은 협박만 하고 갔는지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으로 가보니 저 역시 아무 일 없이 있었어요. 그 이후 어머니는 그 사람을 포함해 어떤 채무자가 자신들을 찾아와 딸을 위협하고 무섭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겁이 나서 도망칠까 생각도 했지만 도망쳐도 어떻게든 알아내서 쫓아올 것 같았다네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혼자 있던 제가 많이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삼시세끼 잘 챙겨주고 자기 대신 잘 챙겨줄 곳이
차라리 저를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저와 함께 다시 살겠다는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버는 돈은 전부 줄어들지 않는 빚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빚을 갚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저를 데려갈 기회를 기다렸는데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보육원까지 저를 찾아갈까봐 자연스럽게 발길도 끊었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나중에, 그렇게 빚을 갚느라 한평생을 다 쓰고 돌아보니 어머니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자식도 이제는 소식을 모르게 되었고,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사실 몇 번이나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를 제가 생각나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힘들어 하신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나 심하게 고생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혼자 소가리를 하며 저를 돌봤을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때를 부리며 어머니를 미워하던 제 지난 날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도 어머니를 미워했고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미워했으니까요. 사실 누구보다도 저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헤어짐을 선택했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던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고 나자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과 화가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다니.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제 삶이 어땠을까요? 저랑 어머니 사이는 어땠을까요? 너무 어려서 전부를 이해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셨다면,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희가 잃어버린 지난 세월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지난 세월을 다시 메꿀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말해주며 그동안 저희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빚이 있는 장모님이 생기다니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그냥 지금까지 모르고 산 것처럼 계속 모른 척 사는 게 어떠냐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어요. 초조해야 하며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갚아야 할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전문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장모님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임에도 괜찮다고, 어머니와 오해가 풀리고 모녀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동안 내신 부모님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다며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니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지내는 곳이 혹시 여의치 않으면 집으로 모셔오는 것도 괜찮다는데 정말 고맙고 긴장이 풀려서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자리를 마련해 어머니를 만났어요. 남편은 낯설 텐데도 장모님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가 뭐 해준 것도 없이 딸아이 혼자 성공한 건데 장모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내심 좋으신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남편이 저와 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필요한 자료도 챙겨서 갔고 저희는 긴긴 상담을 진행했죠.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채무 관계 중에 더 이상 이행 의무가 없는 몇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더 안내해 주셨죠. 저희는 변호사님과 함께 어머니의 채무를 줄여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서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렸죠. 남편은
우리 집 근처에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있는 집을 하나 얻어주었어요. 시댁에서도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긴 하셨지만 금세 사돈어른 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친근하게 잘 지내주셨어요. 저는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 폐만 끼칠 수 없다며 파출부 일을 계속 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 될 때마다 저희 딸도 봐주시고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딸과 엄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일 때문에 아주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는 요즘 손녀딸의 애교에 너무 행복해 하세요. 잃어버렸던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아직은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낯설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고생만 시키던 딸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어머니 앞에서 떼쓰는 대신 힘들 때 든든하게 곁을 지켜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다 잊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